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월 달에 공지한 것처럼 11강과 12강 남은 단원들을 수업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체군 이전까지는 수업 시간에 다뤘으니까 개체군부터 다루겠습니다. 개체군은 정의가 동일한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동종 집단이라고 했죠. 근데 그 동종 집단을 한 덩어리로 보는 게 개체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성으로 밀도를 보면 개체군 밀도는 개체군이 서식하는 공간 면적분의 개체의 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출생이나 이입에 의해서 개체군 밀도가 증가하고 사망이나 이출에 의해서 개체군의 밀도가 감소하겠죠. 자, 이때 개체군의 생장 곡선을 보면 이 생장한다는 것은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개체의 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개체군을 한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개체군의 크기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체의 수를 같은 말로 개체군의 크기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 이론적 생장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평형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것을 실제 생장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론적 생장 곡선과 실제 생장 곡선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환경 저항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두 가지 정도로 그래프가 변형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런 실제 생장 곡선에서 이렇게 한번 슈팅이 일어나고 평형에 다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개체 수가 확 많아졌다가 평행에 이르는 이유는 이 개체군이 생존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시간은 긴 시간이겠지만 일시적으로 개체 각각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를 모두 새끼를 낳는 데 이용해서 이 환경 수용력을 일시적으로 초과해 버립니다. 환경 수용력 나중에 밑에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후로 환경 저항의 평을 이룹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개체군은 급격하게 개체군이 생장을 한 다음에 급격하게 급감해버리는 경우입니다. 다시 개체수를 회복하게 됩니다. 자, 이때 환경저항이라는 것은 개체군의 생장을 억제한 요인인데 밀도에 비례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먹이 부족이라든지 노폐물 축적이라든지 질병 같은 게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인 전부 다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할수록 먹이는 감소하고 노폐물도 많이 쌓일 테고 질병의 확률도 증가하겠죠. 그리고 환경 수용력은 주어진 조건에서 서식할 수 있는 개체군의 최대 크기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면 이 정도가 환경 수용력이 되겠죠. 이 정도의 개체 수를 환경 수용력.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환경 수용력을 초과했다고 표현합니다. 이 환경 수용력은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서식지의 면적이 넓어지면은 환경 수용력은 커질 수 있겠죠. 먹이를 만약에 더 추가해주면은 환경 수용력은 커질 수 있습니다. 개체군의 생존 곡선을 보겠습니다. 수명에 따른 개체 수를 보면 이렇게 수명껏 살다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1형이라 부르고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2형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어린 시기에 많이 죽고 그 살아남은 개체들이 오래 사는 것, 이런 유형을 3형이라 부르는데 1형은 주로 사람이 그렇죠. 그 어린 시기에 부모의 보살피는 시기가 깁니다. 2형은 야생조류가 대표적입니다. 3형은 어린 시기에 사망률이 높죠. 여기에 위로 화살표가 지어졌네요. 그죠? 예를 들면은 어류라든지 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망률 그래프로 바꿔보면은 1형은 이런 식으로 사망률이 낮다가 수명이 올라가면은 수명이 다다르면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2형은 일정하고 3형은 어린 시기에 많이 죽고 그 다음부터는 사망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파란 그래프가 1형이고 빨간 그래프가 2형,
초록색 그래프가 3형이 되겠습니다. 개체군의 연령 분포를 보겠습니다. 이 생식 전 연령층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너무 어려서 새끼를 못 낳는 경우이고, 생식 연령층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연령층, 생식 후 연령층은 노화가 진행돼서 새끼를 못 낳는 연령층을 얘기합니다. 이때 이렇게 발전형은 생식 전 연령층의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개체수가 증가하겠죠. 안정형은 느리게 증가하든지 또는 유지됩니다. 쇠퇴형은 점점 개체수가 감소하겠죠. 다섯 번째로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돌말 개체군의 계절적 변동입니다. 계절적 변동이니까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돌말 개체수가 변동되는 것을 말하겠죠. 어떤 요인이 있느냐? 빛의 세기, 수온, 영양염류 등의 변화에 의해서 돌말 개체수를 보면 봄에 한번 증가, 늦여름에 한번 증가하고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증가, 작게 증가, 크게 증가, 작게 증가, 크게 증가, 작게 증가를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증가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빛의 세기는 따뜻할 때, 셀 때, 수온도 따뜻할 때, 영양염류는 풍부할 때 돌말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이 돌말은 녹조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식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겨울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하천 생태계에서 돌말은 하천에 살고 있는데, 하천 생태계에서 봄, 가을에 전도 현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겨울이나 특히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 겨울에 하천의 밑바닥에 영양염류가 이제 깔아앉아 있는데, 봄에 따뜻해지면서 이게 한번 이렇게 휙 돕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던 것들은 위로 올라오고 밑에 있던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때 전도 현상에 의해서 바닥의 영양염류가 상승하겠죠. 그래서 골고루 섞이게 됩니다. 이때 개체군 상승을 유도합니다. 자, 그러면 겨울을 보면은 수온이 낮고 빛의 세계도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말 개체수가 낮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봄이 되면은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하죠.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증가하면서 이때 영양염류를 소비해버리기 때문에 영양염류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영양염류가 이제 부족해지니까 다시 감소하죠.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돌말 개체수가 감소한 채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물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즉 빛의 세기와 수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영양염류가 부족하기 때문에 돌말 개체수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적어놓은 거를 보다시피 영양염류가 낮기 때문에 돌말 개체수가 낮은데, 이때 유기물이 유입되면은 녹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영양염류가 낮은 이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돌말 개체수가 증가하지 않는데, 만약에 여기에 돌말 개체군이 소비할 수 있는 영양염류, 유기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생장에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녹조 현상, 돌말 개체군이 이상적으로 증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늦가을에, 초가을에 수온과 빛의 세기가 점점 감소하면서 이 돌말 개체 수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양염류는 쌓이게 되죠. 이게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가을에는 영양염류는 풍부하지만 수온과 빛의 세기가 약하기 때문에 돌말 개체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포식과 피식 관계에 의한 주기적 변동 보겠습니다. 여기서 눈신토끼가 피식자이고 스라소니가 포식자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눈신토끼의 그래프 스케일을 보면 160 곱하기 1000이죠. 그리고 스라소니는 9 곱하기 1000입니다. 최대치가. 그래서 눈신토끼가, 그러니까 얘가 1차 소비자고 스라소니가 2차 소비자인데 1차 소비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단어에서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거의 한 10년 주기로 이렇게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한 구간만 보겠습니다. 스라소니의 개체수가 증가했을 때 눈신토끼는 아주 바닥을 기고 있죠. 그래서
스라소니의 개체수가 점점 감소하게 되고 천적이 사라지니까 누지토끼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지토끼가 증가하니까 뒷서거니 하면서 스라소니 개체수가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스라소니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누지토끼도 다시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동을 보인다는 것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스케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먹이 사슬에 의해서 개체수가 주기적으로 변동한다. 자, 두 번째로 큰 소단어이죠. 큰 소제목입니다.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보겠습니다.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은 같은 종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텃세입니다. 같은 종이라도 자기 영역을 지키고 사는, 그러니까 즉 텃세를 부리는 종이 있는데, 이때는 같은 종이라도 다른 개체의 침범을 막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균등 분포를 하게 됩니다. 즉 자기 세력권을 이루며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역에서 떨어진 거리에 다른 개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순위제입니다. 이것은 서열로 질서를 유지하는 거고, 예를 들면 텃세를 부리는 이 생물은 얼룩말이 있고, 순위제를 보이는 개체군은 닭이 대표적입니다. 닭을 키워보면은 이 모이를 주었을 때 닭이 서열순으로 모이를 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세 번째는 리더제입니다. 리더제는 한 개체가 리더가 되고 다른 개체들은 비교적 평등한 구조를 보입니다. 예를 들면 기러기가 대표적인데, 우리 겨울철에 요즘 잘 보입니다. 기러기가 날아가는 거 보면은 맨 앞에 기러기 리더가 있고, 그 리더가 바람을 어느 정도 막아주면서 이게 V자 형태로 다른 개체들이 뒤따르면서 날아가게 됩니다. 이때 리더가 피곤할 거니까, 리더가 한 개체가 계속 리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 리더 역할을 바꾸면서 날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생활 또는 분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분업을 하는 개체군은 개미나 또는 벌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여왕개미는 새끼만 낳고, 병정개미는 싸우기만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왕개미가 낳은 알들을 닦아주는 개미도 있고, 진딧물에게 가가지고 진딧물의 그 당분을 섭취해서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개미도 있고, 이렇게 역할별로 분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족 생활하는 개체군이 있죠.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사자가 예를 들어 나와 있는데, 혈연 관계끼리 모여 삽니다. 이 포유류가 가족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균등 분포하는 거, 텃세를 보이는 이런 개체군에서 균등 분포를 보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모여 사는 거, 2번에서 5번이 대표적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지 맘대로 무작위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작위적으로 사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곤충이 대표적입니다. 곤충. 그러니까 메뚜기 같은 경우에는 그 지능이 좀 낮아서 그냥 마음대로 날아다니죠. 물론 무리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무리 지어서 날아가기도 하는데, 그 어떤 그러니까 개체들의 포지션에 규칙성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군집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집의 정의를 보면 일정 지역에서 생활하는 개체군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들이 모인 것을 군집이라고 보면 되겠죠. 역할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합니다.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은 말 그대로 먹이 사슬은 한 줄이고 먹이 그물은 여러 먹이 사슬이 얽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 줄만 보면 이건 먹이 사슬이라고 부르고, 먹이 그물은 여러 먹이 사슬이 모여서 먹이 그물을 이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가 좀 더 안정적이겠죠. 이것은 1학년 우리 통합과학에서도 나오는 개념입니다. 자, 나중에 보도록 하고, 생태적 지위라는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태적 지위는 어떤 환경에서 한 종이 이용하는 자원의 총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위를 지키고 있다, 또는 이런 자원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 이 자원은
생물적, 비생물적인 자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생물적 자원은 주로 먹이가 되겠죠. 또는 내가 공생하는 다른 종. 비생물은 주로 서식지가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때 생물은 주로 먹이 지위로 대표되고 비생물 자원은 크게 공간 지위로 대표됩니다. 이때 기본 지위는 어떤 말이냐면은 경쟁이 없을 때의 자원의 총량입니다. 실현 지위는 실제로 그 군집 내에서 개체들이 살다 보면은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쟁이 있을 때의 자원의 총량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태적 지위의 범주를 본다면 기본 지위가 실현 지위보다 더 크겠죠. 자, 두 번째로 군집의 구조 보겠습니다. 군집의 구조는 계략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군집이 어떻게 보이느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이느냐 했을 때 사실 우점종의 형태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군집에서 우점종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 우점종을 대표해서 그 우점종으로 군집을 명명하기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점종. 영어로는 dominant species고 군집에서 밀도, 빈도, 피도가 가장 높아서 군집을 대표하는 종입니다. 군집의 구조에 큰 영향을 주고 일반적으로 식물입니다. 그리고 식물의 군집을 군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군집을 명명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왕벚나무 군락 또는 왕벚나무 군집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군집의 구조에서 그 군집을 명명할 때 우점종으로 명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점종만 있느냐 했을 때 아주 중요한 다른 종들도 있는데 핵심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핵심종은 영어로는 키스톤 스페시스라고 부르고 우점종은 아니지만 군집의 구조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종입니다. 이 핵심종은 지난 교육과정에서는 없었는데 이번 교육과정에서 새로 도입된 개념이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닷가의 바위 생태계에서 조간대라고 부르는데 조간대에서 무척추동물과 조류의 생존을 결정하는 불가사리가 대표적입니다. 즉 여기서의 핵심종은 불가사리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례, 다시마 숲의 밀도를 좌우하는 해달. 이때는 해달이 핵심종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불가사리의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 그래프인데 이때 이 피세스터라는 게 불가사리입니다. 이거는 불가사리가 있을 때, 그리고 이것은 without이니까 불가사리가 없을 때입니다. 컨트롤이 대조군, 익스페리멘탈이 실험군입니다. 자, 대조군, 실험군. 대조군은 그대로 뒀을 때, 실험군은 불가사리를 제거했을 때, 불가사리를 제거하자 홍합이 바위 표면을 독점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홍합이 바위 표면에 있던 다른 종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주로 따개비라든지 또는 조류, 이렇게 광합성을 하는 조류들을 제거하면서 종 다양성이 감소합니다. 이 그래프의 Y축을 보면은 종의 수를 얘기하죠. 즉 종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불가사리를 제거했더니 종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불가사리가 몰랐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돌고래에 의해서 해달 개체수가 감소합니다. 자, 이때 해달이 여기에서 처음 시점에서 돌고래가 유입이 되자 해달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죠. 해달의 개체수가 감소하니까 성게의 개체수가 증가하게 되고 다시마 숲의 밀도가 감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점종은 다시마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생산자가 우점종이라고 했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해달이 감소하니까 우점종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핵심종에 의해서 우점종의 개체수까지 조절되니까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군집의 측정이라는 주제로 넘어오겠습니다. 이 측정이라고 하니까 뭔가를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센다는 뜻이 되죠. 측정이란 말은 대표적으로 방향구법이 있는데 이 측정을 왜 하느냐 하면은 그래서 이 군집에서 우점종이 무엇이냐라고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방향구법은 주로
이 초본류로 이루어진 군집에서 우점종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방향구를 설치해서 각각의 값을 조사합니다. 방향구는 가로 세로 1m짜리 좀 작은 그 그물로 된 구조물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밀도는 전체 방향구의 면적 1입니다. 1 곱하기 1이라고 했으니까 1분의 개체수. 빈도는 전체 방향구수 그 1 곱하기 1 미터 제곱의 면적에서 줄을 9개를 설치해가지고 총 10칸 곱하기 10칸 총 100칸짜리의 그 작은 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 칸 길이가 10cm겠죠. 그러면 100칸이 나오는데, 이 전체 방향구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100칸 분의 특정 종이 몇 칸에서 발견되는가 입니다. 100칸 분의 몇 칸, 그러니까 10분의 100분의 9, 100분의 12 이런 식으로. 자, 피도는 면적분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1분의, 당연히 1이죠. 이거는 0.00 얼마를 개체수 곱하든지 이렇게 되겠죠. 아주 작을 겁니다. 이것도 단위가 미터 제곱이니까. 그럼 상대 밀도는 뭐냐면, 여기에서 여러 종이 있었을 건데 각 종들의 밀도를 합을 해서 어떠한 특정 종의 밀도를 나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질경이, 민들레, 엉겅퀴 이런 게 있을 때 얘네들의 밀도를 총 다 더해가지고 그 중에서 민들레의 밀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대 밀도를 다 더하면은 당연히 퍼센트니까 다 더하면 100%가 나오겠죠. 상대 빈도도 마찬가지고 상대 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요치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다 더해서 이것을 중요치라고 부르고,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을 우점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분홍색 동그라미가 질경입니다. 파란색 V가 민들레고, 요게 토끼풀입니다. 그럼 밀도를 보면은 질경이만 해보겠습니다. 밀도는 1분의 개수라고 했죠. 질경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3개죠. 그래서 1분의 13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민들레는 1분의 8, 토끼풀은 1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럼 빈도 보겠습니다. 빈도는 몇 칸에서 발견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질경이만 해보겠습니다. 총 100칸 분의 하나, 둘,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여덟, 아홉 칸이죠. 그래서 100분의 9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민들레. 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도는 한 개를, 이 질경이를 한 개의 면적을 0.0009 제곱미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개체수가 10개, 13개니까 13개 곱해가지고 대강 계산하는 겁니다. 대강. 실제로는 사진을 찍어서 얘가 얼마 정도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그 우리 문제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니까 0.0009 제곱미터 곱하기 13개를 1m 나눈 거, 1제곱미터 나눈 거. 마찬가지로 민들레, 토끼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상대 밀도는 그러면 이거를 합해가지고 그것분의 13, 아니죠. 어차피 분모 똑같으니까 분모를 그 생략을 하면은 13 더하기 18 더하기 2니까 23분의 13 곱하기 100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57%, 35%, 9% 더하면은 거의 100%가 되죠. 다 엑셀로 계산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치를 계산해 보면은 왜 이러지? 미안합니다. 요것은 지금 이 퍼센트로 안 하고 이 분수로 계산했을 때 중요치 합입니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치가 가장 큰 게 아무튼 질경이가 되죠. 그래서 질경이가 우점종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나중에 문제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럼 세 번째로 군집의 종류와 분포 한번 보겠습니다. 군집의 종류 크게 육상군집과 수생군집으로 나눕니다. 육상군집은 또 크게 삼림, 초원, 황원으로 나눕니다. 삼림, 초원에서 알 수 있듯이 우점종으로 군집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 삼림을 보면은, 그래서 이 삼림을 보기 전에 삼림과 초원과 황원을 나누는 어떤 요인이 있겠죠. 즉 삼림은 나무가 많이 자랄 테고 초원은 풀이 많이 자랄 텐데,
이렇게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 크게 강수량입니다. 강수량이 높은 곳은 산림, 강수량이 적은 곳은 초원, 황원도 강수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황원은 여기에 바람까지 많이 붑니다. 그럼 산림은 어떤 곳이고 초원은 어떤 것이고 황원은 어떤 곳인가 보겠습니다. 산림은 예를 들면은 이게 목본과 초본이 잘 생장하는 곳이고 초원은 주로 초본류가 많겠죠. 황원은 초본도 잘 못 자라는 곳입니다. 종 다양성이 급격하게 떨어진 곳입니다. 산림은 주로 열대 우림, 온대림, 침엽수 림 이렇게 숲을 림자가 붙어 있는 곳은 거의 다 산림입니다. 초원은 열대초원, 온대초원 이렇게 나눕니다. 열대초원 주로 사바나 얘기합니다. 온대초원은 그 유럽의 초원과 약간 좀 추운 곳의 초원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원의 예는 사막과 툰드라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온대 사막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사막은 황원으로 분류됩니다. 툰드라는 아주 추운 곳이 되겠죠. 자, 소생군집은 담수군집, 그러니까 강이나 호수 얘기하는 거고, 해수군집, 바다 얘기하는 겁니다. 바다. 자, 그러면 군집의 분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평 분포는 같은 해발 고도일 때 그 위도에 따라서 군집의 분포가 차이가 납니다. 같은 해발 고도일 때. 자, 그러면 보면은 첫 번째로 이 왼쪽의 그래프를 보면은 X축이 연평균 기온, Y축이 연 강수량이죠. 아까 봤듯이 강수량이 많을수록 높을수록 주로 산림 지역으로 분포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강수량이 낮고 또 추워지면 좀 다른 생태계가 펼쳐집니다. 먼저 이 라인 따라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추울 때 툰드라, 그 다음에 추우면 그 다음 추운 곳이 침엽수림, 그냥 좀 따뜻해지면 낙엽 활렵수림, 상륙 활렵수림, 그리고 좀 더워지면 아열대 다우림, 열대 다우림 요렇게 라인 따라서 기온과 강수량이 증가할수록 이런 분포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생소한 단어들이 있을 텐데 우록스림은 비우자의 그 초록색깔 녹자입니다. 그래서 레인 그린 포레스트를 부르고 주로 어떤 곳이 대표적이냐면은 미얀마. 요즘 그 쿠데타 때문에 유명한 나라인데 미얀마 또는 뭐 태국 북부, 아무래도 동남아의 북부 쪽에 우럭수림이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엽수림은 이 경자가 딱딱하단 말이고 엽자는 잎엽자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잎을 가진 나무들이 주로 사는 곳입니다. 주로 지구상에서는 그 지중해 연안 그리고 호주, 네덜란드 이쪽에 경엽수림이 주로 분포되어 있고, 이 아까 말했던 좀 추우면서 좀 추운 초원 지방을 얘기합니다. 추운 초원 지방. 좀 춥고 강수량이 낮아서 초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사막은 또 아니고, 이게 주로 어떤 곳이냐면은 몽골이라든지 러시아 남부라든지 이쪽에 분포하고 있는 초원, 좀 한대 초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온대 초원, 열대 초원 이런 단어로 쓰자면 한대 초원 이 스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도 이제 이해가 되죠. 저위도로 가면은 강수량이 적어지고 미안합니다. 저위도로 가면은 기온 높아야죠. 이게 그 열대 지방에 해당하니까 저위도 가서 더워지고 고위도 영도로 고위도로 갈수록 추워지고, 그리고 강수량이 적은 곳, 강수량이 많은 곳으로 해서 이렇게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열대수림 이런 거를 블랭크로 비워놨을 때, 자, 기온이 높고 강수가 높으니까 여기 열대우림이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그 단어를 채워 넣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직 분포 보겠습니다. 수직 분포는 아까 수평 분포가 같은 해발 고도 상에서 위도에 따라 비교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수직 분포는 같은 위도일 때 고도에 따른 이 식생의 분포를 군집의 분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위로 올라갈수록 어떤 특징이 있느냐? 기온이 하강하죠. 추워지죠. 그래서 추워질수록 아까 보았던 그 수평 분포랑 비슷하게 상록 활렵수림대, 낙엽 활렵수림대, 침엽수림대가 섞여 있는 혼합수림대, 침엽수림대 이렇게
이게 추워지는 그런 수평 분포랑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온대 지방에서 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때 가장 높은 곳, 추운 지방이죠. 지금 1800m니까 거의 한라산 꼭대기에 해당하는데, 여기 관목대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관목대. 그 한라산을 등산해 보신 친구들은 기억날 수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한라산 제일 꼭대기에 가보면 이 관목대 이름으로 된 대피소가 있습니다. 그 대피소 이름, 한라산 정상의 진달래 대피소입니다. 이 진달래가 대표적인 관목대인데, 이렇게 추운 지방에 진달래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를 잘 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남쪽으로 그래프가 살짝 올라가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같은 고도라도 남쪽에서는 상로 환렵수림대가 분포하고 있고, 북쪽에서는 낙엽 환렵수림대가 분포하고 있죠. 즉 같은 고도라도 남쪽이 좀 더 따뜻한 지방에서 살고 있는 군집이 보인다는 겁니다. 북쪽은 좀 더 춥고, 그래서 남쪽이 좀 더 따뜻하다. 이때는 이 수직 분포는 북반구에서 본 것인가 남반구에서 본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울어져 있으면 남쪽이 따뜻하단 말이니까 해가 남쪽으로 지나간단 말이죠. 즉 북반구에서 볼 수 있는 식생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층상 구조도 보겠습니다. 층상 구조도 위로 올라갈수록 빛이 강하죠. 이것은 이제 같은 고도에서 이게 산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지에서 높은 나무와 낮은 나무를 비교하는 겁니다. 교목층, 키 큰 나무를 얘기하는 거고, 관목층, 키 작은 나무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관목대 봤죠. 그 다음에 초본층, 풀 얘기하는 거고, 선택층, 맨 밑에 깔려있는 이끼 종류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생산 구조가 복잡할수록 다양한 동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해야 됩니다. 새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교목층이나 아교목층에서 살게 되고, 포유류나 이런 애들은 초본층 및 관목층, 또는 나무를 잘 타는 애들은 교목층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지렁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주로 이렇게 아래쪽에서 분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군집 내에서 개체군들의 상호작용 보겠습니다. 아까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 맞죠? 이제는 군집 내 상호작용입니다. 이 군집 생태학에서 군집 내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주제는 거의 매년 수능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경쟁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슬래시 마이너스는 서로 손해를 입힌다는 뜻입니다. 경쟁은 그만큼 소모적인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친구들이랑 경쟁한다는 생각보다는 서로 공생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래 경쟁은, 이거는 이제 개체군의 경쟁이 되겠죠. 먹이라든지 둥지라든지 또는 암컷을 두고 싸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종래 경쟁이 되고, 종간 경쟁은 서로 다른 종끼리 경쟁한 거니까 어떤 한 종이 아주 감소했을 때 군집의 구조가 아예 바뀌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생태적 지위, 아까 보았죠. 아까 보았던 거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경쟁 베타의 원리 보겠습니다. 경쟁 베타라는 건 뭐냐면, 이 베타라는 거는 밀어낸단 말이죠. 즉 생태적 지위가 비슷할 때 어떤 한 종이 다른 종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경쟁 베타 또는 경쟁 베타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예 한 종을 완전히 밀어내지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서식지를 나누어 산다든지, 또는 먹이를 다른 먹이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그 합의점에 도달해서 공존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것을 분서라 부릅니다. 분서 말을 풀이해 보면은 나뉠 분에 서식할 서니까 나뉘어 산다, 이런 뜻이 됩니다. 나뉘어 산다.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경쟁 결과 나뉘어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체군들이 생태적 지위를 좀 더 나누어서 다르게 이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 오른쪽에 보면 솔새의 세 가지 종이 나와 있는데,
종 A는 위에 살고 종 B는 중간쯤에 살고 종 C는 아래쪽에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경쟁 결과 종 C가 뭐 밀려났을 수도 있고, 또는 얘는 종 C는 꼭대기에서 살기 좀 불편해서 내려왔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경쟁의 결과 이렇게 나뉘어 사는 것을 분수라 부른다. 자, 두 번째는 포식과 피식입니다. 포식자는 당연히 이익을 취할 테고 피식자는 손해를 입겠죠. 그래서 포식자는 피식자를 잡아먹기 위해서 점점 포식에 유리한 형질을 갖게 되고, 피식자는 포식자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점점 이 도망가기에 유리한 형질을 갖게 됩니다. 즉 공진화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육상에서 가장 빠른 포유동물 두 가지를 뽑아보라면은 한 마리는 포식자이고 한 마리는 피식자입니다. 가장 빠른 포식자 치타가 되겠고, 가장 빠른 피식자 톰슨 가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공동진화 보면은 주로 이제 포식자 같은 경우에는 민첩해지고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피식자는 보호색을 띠거나 경고색을 띠거나 또는 의태를 하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호색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개체가 주변의 환경이랑 색깔을 비슷하게 맞추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그 보호색을 잘 띠는 생물 중에 하나가 문어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어 보호색이라고 유튜브로 한번 검색해 보면은 엄청 다양한 동영상이 나옵니다. 경고색은 독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색깔을 띠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빨갛게 생긴 곤충이라든지 뭐 이런 게 대표적이겠죠. 의태라는 것은 다른 생명체를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애벌레가 뱀눈을 가지고 있다든지 뱀눈 모양의 문양을 갖고 있다든지, 또는 아주 맛있는 곤충인데 아주 맛없는 곤충과 닮았다든지 뭐 이런 게 대표적입니다. 자, 세 번째로 상리공생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살아가는 방법은 상리공생처럼 살아가는 게 좋겠죠. 자, 첫 번째로 식물과 균근 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주로 콩과 미안합니다. 전에 거 보겠습니다.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포식과 피식에 의해서, 또는 아까 주기적 변동 봤죠. 이런 걸 유발합니다. 상리공생 다시 보겠습니다. 식물과 균근, 주로 이 식물은 콩과 식물 얘기하는 겁니다. 콩과 식물. 그리고 균근에서 이 균은 뿌리혹 박테리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균을 보면은 이때 세균은 뿌리혹 박테리아입니다. 콩과 식물과 세균, 뿌리혹 박테리아, 어떤 상호 호해를 주고받는가? 콩과 식물은 세균에게 자리를 내줍니다. 이 근이란 말에서 근은 뿌리 근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콩과 식물의 뿌리에 세균이 얹혀 삽니다. 그런데 이 세균은 산소에 약해서 이 콩과 식물의 뿌리의 그 세포벽들이 산소로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균은 나중에 질소에 순환하면서 배우겠는데, 세균은 질소 화합물을 콩과 식물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암모늄이나 또는 이제 아질산이나 질산 같은 거, 특히 질산 같은 질소 화합물을 콩과 식물에게 제공을 해주고 나면은 이 콩과 식물은 단백질 또는 핵산 같은 그 아주 이게 대단히의 그 큰 단위의 영양분이나 또는 이제 핵산 유전 물질이죠. 영양분이나 유전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콩에 단백질이 많이 있단 말 들어봤죠. 이 세균이 제공해주는 질소 화합물로 만들어내는 단백질이나 또는 핵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의류는 나중에 군집의 천의 과정에서 배울 텐데, 균류, 세균을 얘기하는 것이고, 조류, 이것은 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난조류, 이 광합성을 하는 작은 생명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균류와 조류에서 균류는 균류의 대표적인 걸로는 곰팡이나 버섯 같은 게 대표적인데, 아무튼 이 균류는 균사체를 내뿜습니다. 그 균사가 그물 모양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 그물 틈틈이
이 조류가 서식을 하게 되면서 균류가 조류에게 서식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류는 균류에게 포도당, 즉 광합성 산물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 상리공생이 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평리공생은 한쪽은 이익을 보지만 한쪽은 중립인 상태를 하는 거고, 편해공생은 한쪽은 손해만 보고 한쪽은 중립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생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한쪽은 이익이고 한쪽은 손해죠. 그래서 포식과 피식이랑 비슷한데, 기생은 뭐냐면 어떤 한 작은 생물이 어떤 한 큰 생물 또는 이제 좀 더 큰 생물, 뭐 크긴 상관없습니다. 한 생물이 다른 생물에 붙어가지고 거기에 기생해서 사는 겁니다. 음, 기생이란 말 자체가 그 안에서 산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를 끼치면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립은 서로 이해관계가 없어서 서로 손해 또는 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서로 이해관계 없으니까 생태적 지위가 아예 겹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군집 내 상호작용에 따른 개체수의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독 배양을 했을 때 A라는 종이랑 B라는 종이 이렇게 따로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합 배양을 해봅니다. 혼합 배양을 했을 때 요런 그래프가 나왔다고 칩시다. A종은 살짝 감소했고, 그리고 B종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 A종도 피해를 입었고 B종도 피해를 입었는데 B종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거 경쟁 베타의 결과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둘 다 처음에 환경 수용력보다 감소한 경우 분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둘 다 환경 수용력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둘 다 도움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환경 수용력을 초과하게 되죠. 상리공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동을 보이는 거, 포식과 피식 관계가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군집의 천위 한번 보겠습니다. 군집의 천위는 뜻이 시간에 따른 군집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극상은 천위의 가장 마지막 단계를 얘기합니다. 아주 생태계가 안정적이겠죠. 이때 이 군집의 순생산량이 0에 수렴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군집의 순생산량, 순생산량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으니까 이 단어는 다음 단어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천위와 2차 천위를 한번 볼 텐데, 1차 천위는 군집이 없던 상태에서 새로운 군집이 발생하는 거 아주 오래 걸리겠죠. 2차 천위는 원래 있는 군집에서 군집이 파괴되어서 다시 천위가 발생합니다. 이때 초원부터 시작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타생천이라고 부릅니다. 자, 1차 천위는 없던 곳에서 아예 새로운 것을 아예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생천이라고 부르고, 이 타생천이는 원래 군집에 약간 의존적으로 천위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타생천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시작은 초원부터 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천위의 과정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생천위, 두 번째로 습생천위가 있죠. 건생천위는 암석에서 시작하는 거고, 습생천위는 이런 호수에서 시작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건생천위는 지의류가 개척자라고 부릅니다. 지의류가 맨 처음 도입되는 생명체인데, 이 맨 처음 도입되는 생명체를 개척자라고 말합니다. 자, 나지는 이 벌거벗은 땅이란 말이죠. 암석을 주로 얘기하고, 지의류가 도입되면서 지의류가 유기산을 분비하면서 바위를 부식시킵니다. 그러면서 점점 흙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자갈 모래부터 시작해가지고 흙이 만들어지고, 이때 이제 선태류, 이끼 종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좀 더 토양이 비옥해지면은 초원, 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키가 작은 나무, 키 큰 나무, 양수림, 그 다음에 호남림, 음수림 순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양수림, 호남림, 음수림을 교목층이라고 부릅니다. 교목, 키 큰 나무 얘기하는 겁니다. 음수림이 극상이라고 나오는데, 음수림 우리 배운 적이 있죠.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극상으로 다가갈수록 생태계가 좀 더 복잡해지니까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자, 종자행성이 감소하면서 생태계가 안정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우리 이거 1학년 때 배운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양수림은 빛의 세기가 깜깜할 때, 그러니까 빛의 세기 0을 한번 보세요. 빛의 세기 0이란 말은 깜깜하단 말이죠. 이때 CO2 방출량이 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호흡량이 크단 말입니다. 호흡을 할 때 우리가 이게 이 나무들은 광합성과 호흡을 동시에 할 수 있는데 빛의 세기가 0이니까 광합성을 아예 못 하겠죠. 그래서 호흡만 하게 되는데 이 호흡할 때 CO2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CO2 방출량이 크단 말은 호흡량이 크단 말입니다. 즉 에너지를 많이 쓰는 식물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빛의 세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렇게 광합성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의 세기가 강할 때 이렇게 CO2를 흡수를 많이 한 걸 보면은 광합성량도 크단 말이죠. 그런데 음수림의 경우에는 호흡도 적게 하고 광합성도 좀 적게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좀 적게 쓰고 에너지도 좀 적게 만들면서 약간 미니멀리즘의 형태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이때 빛의 세기가 이렇게 애매한 약간 그늘진 지역에서는 양수림은 생존에 불리한데 음수림은 생존에 유리하게 되죠. 그래서 호남림의 상태에서 어린 나무가 자랄 때 비교적 음수림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숲일수록 음수림이 극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나무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음수림도 이제 종류에 따라서는 양수림보다 호흡량이 큰 경우가 있어서 요거 수능에 잘 안 나옵니다. 예전에 수능에 나왔다가 이게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어가지고 조금 까탈스럽게 구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음수림의 그 호흡량이라든지 또는 광포화점 이런 게 낮아가지고 음수림이 주로 극상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습생처리 한번 보겠습니다. 습생처리는 이 습지에 이 습생식물의 습지에 투입됩니다. 주로 이 수생식물을 부르는데 이 습생식물과 수생식물 같은 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빈영양호는 영양분이 부족한 호수를 얘기합니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숲이 우거지면은 묘목들의 경쟁에서 음수림이 대체적으로 유리합니다. 대체적으로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빈영양호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얘네들에 의해서 영양분들이 좀 더 증가하게 되고 이 영양분들이 좀 더 증가하게 되면 수생식물 또는 이제 습생식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습지가 형성됩니다. 습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습지는 왜냐하면 습지는 광합성량이 아주 큰 그 군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습지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 세계 협약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람사르 습지 협약이라고 부르는데 람사르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습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람사르 생태공원 또는 람사르 습지공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가지고 한번 가보면 좋겠죠. 습지에서 이제 식물도 좀 많이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습지를 메우고 지나가던 동물도 좀 빠져 죽고 이러다 보면은 습지가 메워져가지고 초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원 이후로는 관목림, 양수림, 호남림, 음수림 순으로 이 건생천이의 초원 이후의 과정과 같습니다. 이때 수생식물을 개척자로 부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건성천이는 이렇게 진행되고 습생천이는 빈영양호, 부영양호 습지에서 초원 순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한번 만약에 2차 천이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 2차 천이를 볼 것 같으면은 2차 천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수림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초원으로 돌아간다든지 또는 뭐 호남림을 이 벌목을 해가지고 나무를 다 벤 다음에 초원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걸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2차 천이 때는 개척자가 초본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 천의 유형에 따라서 개척자를 한번 구분해 보면은 1차 천이의 건성천이에서는 지유류가 되겠죠. 그리고 2차 천이에서는 초본유, 습생천이에서는 습생식물 그리고 초본유가 되겠죠. 2차 천이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천이 유형에 따라서 개척자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1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12강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수업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